자, 이번 시간은 인문과정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던 도시공 관리계획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인문 2교시에서 그 도시공 관리계획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도시공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 이 6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도시공관리계획이란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 변경한 행정계획이다. 2번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공원구역과 시가보존구역과 수단조항보호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이죠. 자, 이 4가지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또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그 다음에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새로운 기반시설을 도시적과 군지역에서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고, 그리고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공계획이고, 그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공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다.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했죠. 6번 도시공관리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면서,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계획을 도시공관리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인문과정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든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앞 시간에 지구단위계획을 설명하듯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쉽게 접근을,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시죠, 여러분. 이게 서울이고요.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 들어보셨어요?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을,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동 한전부지라고 그러죠. 위치가 삼성동에 있었고요. 한전부지죠. 그러니까 한국전력 본사 건물이 있다가, 그 한국전력공사가 저기 나주 혁신도시, 전라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국전력 공사를 이전을 하면서 이제 나주 혁신도시가 이제 개발된 거예요. 건설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한전 들어왔겠죠. 직원들이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 지어야 되죠. 또 아파트 있으면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초중고 학교 들어가야 되죠. 상가가 형성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주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자기가 그 건설 비용이 이제 이렇게 수십조, 수조 원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강남에 있는 삼성동 한전 부지를 팔아서 이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해야 될 입장이에요. 국가 공기업이니까. 그러면은 이 한전 부지를 정부가 빨리 비싸게 파는 방법은 이 한전 부지를 사서 개발을 해서 경제적 이익이 크다면은 쉽게 비싼 값으로 빨리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전부지의 개발 입지 규제를, 이 한국전력본사가 있던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면은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동 한전부지를 누가 샀죠? 그렇죠.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정몽구 회장님이 이 땅을 샀죠. 그때 이제 그 입찰에 현대가 참여하면서 삼성 등 대기업과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언론에서
방송이나 신문에서 이 당시에 지금 한 8, 9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정확하게 기억 못하기는 한 10년 가까이, 8년, 9년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격이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한 시간 5조 원 내외, 5조 원 내외라고 평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에 뺏기지 않으려고 현대자동차 전문부 회장님이 얼마 질렀죠? 10조를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낙찰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이거 현대가 판단 잘못했다고 시가 5조를 시가 10조에 샀으니까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고 잘못 판단한 거 아닐까라고 했거든요. 현대 주식도 일시로 떨어졌고요. 근데 이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율 지정되면은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입지 규제가 최소화된다는 것은 최대한 개발을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율이 지정되면 개발이 최대한 보장되니까 10조를 주고 땅을 사서 여기에 제1롯데월드만큼 높은 빌딩 업무용도 주상 복합 건물을 지어서 뭐 100층이니까 30층은 현대가 쓰고 나머지 70층 정도를 분양을 하면은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고 계산했겠죠.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10조 주고 땅 사서 자산가치 20조, 30조를 창출할 수 있다고 계산을 했겠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주고, 네, 이 지역의 땅을 비싼 값으로 빨리 사면은 개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해요.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개발을 보장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여기 한전부지 땅 사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서 이 지역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상업지역인데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풀리니까 건축급성 허용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29개 용도가 오면서 사업성이 있는 용도는 대부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파격적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제1롯데월드처럼 뭐 110층짜리 이렇게 롯데월드 더 높게, 그리고 거기에 대규모 세계적인 특 1급 호텔, 숙박시설, 업무, 주상복합이니까 주거 일부 아파트 분양하죠. 평당 1,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 호텔, 세계적인 특 1급 호텔, 그리고 여기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몰, 판매시설 들어오죠. 그럼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증진되잖아요. 이렇게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증진되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네, 해당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한 것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개발 입지 규제 최소화를 행정계획으로 보장하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제한을 풀어주고 넓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풀어줍니다. 완화해줍니다. 하늘을 찌를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네. 그리고 건축법상 높이 제한이라든지 그죠? 용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모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완화해서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도 제대로 확충도 해주고요. 그것을 말로 합니까? 행정계획으로 합니까? 행정계획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서울시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다는 거고요.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누가 지정하는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별도로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워낙에 알죠. 누가 지정하는지, 어디에 지정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해 주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구성된 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을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제가 부르는 거예요. 자, 국토계획 구성 도시공간계획이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간계획이다. 아까 우리 그 인문강의 2교시에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네, 도시군 기본계획은 네,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책보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국토계획으로 다시, 네, 지구단위 계획편, 입지규제 최소구역편 등은 다시 이제 국토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차시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에 이제 행정계획으로서 법적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나중에 기본 이론을 강의할 때 이제, 구속적 계획이 무엇인지, 뭐, 비구속적 계획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셨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중요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고, 네, 누가 결정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는지, 입안권자, 결정권자, 입안 절차, 결정 절차를 학습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입안권자. 여러분. 공부를 하신 분은 이제 대개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입안하죠? 입안권자 외우려고 하죠,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 힘들잖아요. 안 외우고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하는 방법이, 안 외우고 시험 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제일 좋은 방법 맞죠? 그것은 이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계획에는 앞 시간에 공부했던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이 도시군 관리 기본 계획을 누가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누가 입안할까? 누가 이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누가 정책으로 입안을 할 수 있을까? 정책 입안권자가 누구일까? 안 외워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둘 모두 어디에 해당되죠? 하나의 도시와 군 나뉘어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이 뭐죠? 하나의 도시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이거나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지역에서 도시군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시장이 수립합니다. 관할 시장이.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그러면은 서울은 도시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서울시장이 정책으로 입안을 해요. 정책 입안권이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정책을 입안하죠. 그 다음에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입안합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는 시장이,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입안하는 거죠. 아니어도 되잖아요. 도시는 시장이, 군은 군수가 정책 입안권자 되는 거잖아요. 왜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도시는 관할 시장이, 군은 관할 군수가 정책 입안권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서울시장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서울이고 서울시 관할 구역은 도시적이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크게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그리고 뭐죠? 녹지지역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배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본래부터 개발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됐죠. 서울시 가달구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있다고, 이미 개발이 끝났다고. 근데 녹지지역은 개발이 안 됐잖아요. 왜요? 녹지, 보전이 목적이니까 녹지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내 땅이지만 개발을 원칙적으로 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을 못해요. 아파트도 못 짓고 공장도 못 짓는다고. 근데 이 녹지지역이 한 번 녹지지역은 영원합니까? 용도지역은 변경 가능합니까? 변경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서울시 녹지지역이 이만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거예요. 주거지로 변경됐습니다. 제3종, 나중에 다 배워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거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위주로 이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이 3종 일반주로 바뀌면은 고층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신도시. 그렇게 되면은 녹지지로 묶여있을 때 땅값이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0만 원, 1천만 원이었는데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제곱미터당 땅값이 5천만 원으로 5배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해서 그죠? 임야가 하루아침에 대규모 아파트, 고층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잖아요. 이런 정책 입안권을 서울은 서울시장이 정책으로 입안하는 거예요. 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적은 시장, 군적은 군수가 입안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시장 군수들이 입안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그냥 참고만 해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할 필요 없죠, 지금부터.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와 군 단위로 정책이 입안되기 때문에 도시적은 시장이, 관할 시장이, 군적은 관할, 군수가 정책 입안구자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사유를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관할 도지사가 도시공간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할 때부터 서서히 들어가서 이제 학생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가서 어렵고 힘들고 하면 안 되죠. 자, 지금까지 도시공간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대상 몇 개죠?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부터 마지막에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배우고 그 6가지 정책은 관할 시장구서 입안함이 원칙인데 일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관할 도지사가 정책 입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면 용도지역 변경이고 그 정책은 서울시장이 입안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이 될까? 입안이 뭐죠? 정책안을 만드는 안건을 만드는 걸 입안이라 그래요. 정책으로 결정되기 전에 정책안을 만드는 안. 자,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입안될까요? 입안 절차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가지 단계죠. 일단 이 흐름을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 기초조사합니다. 두 번째,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이 3가지, 3단계를 거쳐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 즉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고 정책으로 입안되는 거죠. 만약에 강원도 평창군이라면 평창군에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려면 평창군수가 정책 입안권을 갖잖아요. 기초조사하고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듣고 그리고
평창군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거죠. 그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부분이 반대하면은 군수가 마음대로 입안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입안할 수 있도록 이제 군수가 지방의회, 서울에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에 가서 이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택 완전히 부족하니까 녹지적 일부를 주거지로 변경해서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아파트 주택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을 위해서 녹지적 주거지로 변경한 정책 입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지방의회에서 결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정책안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기초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구나. 그럼 한번 봐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드릴게요. 서울시 녹지주로 묶여있을 때 제곱미터당 1천만 원이잖아요. 이 지역의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1천만 원이 제곱미터당 5천만 원 땅값이 5배 오르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아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되기 전에 녹지지역으로 주거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이 동네에 땅 사두면은 1억 원어치 땅을 사두면은 1억이 5억이 되잖아요. 그죠? 3억을 투자하면은 9억이 되잖아요. 15억이 되잖아요. 5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을 부동산 투자에 제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경제를 불을 늘릴 수 있게 우리는 컨설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녹지지구 주거지로 변경한 정책을 서울시에서 입안하려면은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입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광역도시계획은 첫 시간에 들어봤잖아요.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그대로 도시공간계획 입안에도 가지고 와서 씁니다. 준용한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법률 규정을 그대로 새로 만들지 않고 가져다 쓰는 거죠. 준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도시공간계획 입안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공간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는 역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기초조사를 할 때 도시공간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는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그리고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자연재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재해 착성 분석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듣잖아요.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죠. 근데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이거예요. 공고 및 연락에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시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그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안을 정책으로 입안할 겁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서울시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지역에서 발간되는 도시공간계획 안건,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그 변경안을 서울지역에서 발간되는 두 개성의 일간신문, 두 개성의 신문과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열람이 뭐죠? 누구나 그 정책안 관련 서류를 돌려가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열람은 읽어보는 거예요. 공개 열람.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입안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련 서류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열람시켜서 그 열람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서울 시민들로부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문이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서울시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청회 과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공간계획안을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즉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하여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간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뭐죠?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및 열람 절차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기억하셔야 되죠. 아직 암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야기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니, 서울시 녹지 지역을 주구주로 변경하면 정책이 위반되면 땅값이 5배가 오르면은 그 정책이 위반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고급 정보를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신문에 공개하고 서울시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도 서울시민 대부분은 99.9%가 이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시청에 가서 관련 수리를 보라고 해도 안 보는 거죠. 소수 전문가만 그 정보를 얻어서 이런 곳에 땅 사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고 자기도 부자가 될지도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시의원이 되면 이런 정책안을 서울시장이 와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이번에 주구주로 변경해서 대규모 주택 위주 주거 중심의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제발 이 정책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시 의원이 되면은 이 정도 출시를 하면은 그 정책 입안 과정에서 그 정보를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쁜 짓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런 곳에 내 가족을 혹은 내 친인척을 이런 곳에 투자하게 해서 집안 전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정보를 직무상 얻어서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관할 시청 군청에서 정책을 위반하는데 그것을 정책을 위반할 때는 세 가지 단계, 기초조사하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 위반이 이루어진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흐름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합니다. 위반권, 정책 위반은 관할 시청 군청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할까? 결정을 누가 결정할까라는 거죠. 위반된 도시공관리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문과정 1교시에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이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죠?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5개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그 광역자치단체장 5개를 시도지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위반된 도시공관리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도지사가. 그때 시도지사를 하면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도지사를 말하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아까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구주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은 누가 위반하죠? 서울시장. 그럼 보십시오. 서울시장 대단하죠. 서울시장은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구주로 변경하기 위한, 즉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정책 위반권자이면서 동시에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광역시장도 마찬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장도 마찬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그죠? 경상남도의 창원, 특례시 이런 도시들은, 경기도 성남시 이런 도시들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아니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이니까 대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방구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지사가 결정하지 않고 관할 지방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음 중요한 정책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아직 들어가서 미주알, 고주알 아직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고 원칙적으로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지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원칙인데 중요한 사항 몇 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입안권자, 입안 절차, 결정권자 보셨으니까 이제 자 이것을 최종 어떻게 정책으로 결정하게 될까? 결정 절차를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가 주거지로 변경될까요? 변경이 결정될까요? 라고 하는 결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결정 절차 보겠습니다. 뭐죠? 협의 및 심의죠. 협의 및 심의.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잖아. 시도지사가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책으로 결정할 때는 결정 전에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자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결정 전 협의가 필요해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결정하려면은 그 녹지지역은 서울시에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장은 그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가 있죠. 관계가 되는 관계 있는 행정기관장이잖아요. 여기가 강남구청이면 강남구청장도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녹지니까 산림이니까 산림청장도 관계가 되겠죠. 그죠? 국토교통부도 관계가 되겠죠. 국토니까 국토교통부 관계되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관계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군부대가 있었으면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돼서 개발되면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방부하고 관계되죠. 국방부 장관도 관계되는 행정기관장이야. 이렇게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행정기관장과 결정 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군부대 이전 등도 협의해야 되고, 그죠? 또 신도시로 개발되면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교육부 장관하고도 예산 미리 확보하십시오. 이런 거 다 협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관계되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가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때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들.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항공부 장관. 이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협의 대상이 달라요. 시도지사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하고만 사전 협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심의해야 돼요, 심의 절차, 협의와 심의 절차 모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시도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시도별로 시도에 있는 그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책으로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면은 땅값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5배 오르는데, 그 정책을 누가 결정하죠? 누가 입안하죠?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합니다. 서울시장이 입안하죠. 서울특별시장이. 그때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죠? 3단계를 거쳐야 되죠. 뭐 하죠? 기초조사했죠. 기초조사합니다. 두 번째,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 듣죠. 세 번째는 서울시의회, 지방의회죠.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책으로 입안되는 거죠. 입안이 뭐죠? 정책 안건을만 안. 비로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정책안이 되는 거죠. 안. 지금까지 결정입니까? 정책안을 만들었습니까? 안건을 만들어 안건. 자, 이것을 이제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해요. 서울에서.
그래서 본인이 입안하고 본인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못하죠. 결정할 때는 네, 관계행정기관장과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사전 협의하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책으로 입안할 때 3단계, 결정할 때 2가지 단계입니까?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려면, 생산되려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책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쭉 흐름이 보이죠? 그러면은, 자, 우리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토지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제도를 배우기 때문에 제도를 보셔야 돼요, 제도.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용어가 연결된 제도를 볼 수 있죠.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께 물어준다면, 여러분께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즉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을 정책으로 입안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이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이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자는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됐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하나의 도시와 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6가지 구체적인 정책이 정책으로 입안되기 때문에 도시는 누가 입안하죠? 시청에서, 즉 시장이 입안한 군자가 돼요. 관할 시장이.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정책 입안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청 군중에서, 즉 시장 군수가 이거 6개를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을 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기초조사하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세 번째,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으로 입안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결정할 때는, 네,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될지, 이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 등과 시도지사는 협의해야 되고, 국토교통장관은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그리고 네, 시도지사는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책으로 최종 결정하여 생산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쭉 흐름이 연결됐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개하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와 입안 절차, 결정권자와 결정 절차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용어를 배웁니다. 아까 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소개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설명드렸는데,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습이죠. 아까 설명드린 것을. 자, 하나의 도시나 군, 하나의 구역 단위로. 서울시예요.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잖아요. 한 개의 도시나 군관할구역 전부를 다 이루는 국토계획이 뭐죠? 말씀하세요.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죠. 그래서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다 이루어서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있죠. 그 서울시가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군 계획입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입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을 말하는 거죠. 가운데 평창군이 나오면은 평창군이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도시계획입니까? 군계획입니까? 평창은 군계획이죠. 군이 수립하는 군계획,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 합하여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하나의 도시나 군 하나의 전부를 단위로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뭐라고 불렀죠? 지구 단위라고 했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배웠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여 고시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죠. 네. 자,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안의 일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동그라미 하시는 거죠. 여기에 전부 하면 틀리거든요. 시험 그렇게 나와요. 한 글자 바꿔서 정답을 두 번이나 결정했다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를 단위로 틀려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로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미관 향상, 양호한 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줄 그어드린 것을 외우셔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이것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되겠다는 거죠. 밑줄 그어드려서 외우면 되죠.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제가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해당 지역의 개발 입지규제, 해당 지역의 개발 입지규제를 최소해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입지규제 취소구역이라고 하고, 그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도시민의 생활의 기반. 도시민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기반시설 종류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무지하게 많아요. 기반시설. 도시민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이제 교통시설로서 교통시설로서 이런 거, 도로 같은 거. 교통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이런 거 전부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아직까지는 암기를 하고 그렇지는 할 필요가 없죠. 자,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시설을 이제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의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10번의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은 이거 진짜 중요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 이제 광역시설, 여기는 설명이 좀 한참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3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